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다에 관한 이야기네요. 손자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그 내용을 적은 것 같아요. 보내주신 분은 익명을 요청하셨고요. 내용은 실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바다를 피하며 살았다. 마치 영혼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포르투갈 해안가의 오래된 어촌마을 출신이다. 그곳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남자들이 길고 높은 뱃머리를 가진 나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하지만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할아버지는 바다 이야기를 싫어했다. 단순히 이야기만 싫어한 것도 아니었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고, 생선 냄새가 나는 식탁 앞에서는 늘 말수가 줄었다. 마치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허나 가족들은 그걸 그저 성격 탓이라고 했다. 그런 할아버지가 지난주 돌아가셨다. 급하게 장례를 치른 뒤 나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금속 비스킷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검은 표지의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건 할아버지가 1965년에 직접 쓴 일기였고, 난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해 말해볼 생각이다. 1965년 1월, 물고기들은 아무 예고도 없이 해안에서 사라졌다. 배들은 새벽마다 바다로 나갔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깨끗한 빈 그물만 싣고 돌아왔다. 그 흔한 정어리 한 마리조차 없었다. 처음 며칠은 불운이라 여겼지만 그게 3주가 지나도록 계속되니 마을은 굶주림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빈배를 움켜쥐고 울었고 여자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기도했다. 하지만 해변의 분위기는 단순한 절망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시 포르투갈은 에스타두 노브라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 아래 있었다. 굶주림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에 대한 불만은 곧 반란으로 의심받던 시절. 심지어 지금껏 잘 나오던 물고기가 독재 정권 시기에만 갑자기 잡히지 않는다? 지역 시장은 이 상황이 수도에 전해질까 두려웠고 비밀리에 연줄이 있던 PID 경찰을 해변으로 불러들였다. 그렇게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들이 어획물 상륙을 감시했다. 하지만 감시를 한다고 없는 물고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고, 어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빈 그물을 실은 배를 모래 위로 끌어올리면 그들이 다가와 작고 검은 수첩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어부들이 정권을 방해하려고 물고기를 숨기고 있다거나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겁박했다. 하지만 의외로 겁박에서 끝날 뿐 더한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다. 이들이 없으면 결국 물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래서 겁박을 하며 은근히 명령할 뿐이었다. 그네에서 잡히지 않는다면 더 멀리 나가라. 작은 나무배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먼 바다까지 나가서라도 어떻게든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할아버지와 다른 세 남자가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은 짙은 안개가 낀 어느 화요일이었다. 그들은 해안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노를 저어 나갔다. 물빛이 점점 어두워져 바다라기보단 열린 심연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한계선을 훨씬 넘어선 곳. 둘러보면 안개는 너무 짙어서 자기 배의 뱃머리조차 희미할 정도. 하지만 그들은 이런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했다. 그렇게 그들이 그물을 던지려고 노를 배에 내려놓은 순간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파도 소리도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다. 마치 바다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그때 물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평범한 파도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바로 옆에서 수면을 뚫고 올라왔다가 물보라 하나 남기지 않고 다시 잠긴 것 같은. 할아버지는 급하게 나무 배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 잿빛 물 속에 형체들이 있었다. 크기로는 상어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은 단순히 물고기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빨랐다.
그런 그것들이 선체 아래를 스치며 지나갔고 지나간 자리마다 희미하게 빛나는 거품 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그것들이 그나마 배 주변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물고기 떼를 난폭하게 쫓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 결국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육지로 돌아왔다. 이상한 것과 마주친 결과치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손은 얼어붙었고 뱃속은 굶주림으로 비어 있었다. 무엇보다 해변에 있던 PIDE 요원들이 말없이 그들을 수첩에 적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뚫고 빈손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동료들은 항의할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어두운 선술집 구석에서 어부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의 모두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할아버지와 동료들 말고 또 다른 시간에 바다에 나간 사람들 역시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의 정체를 가늠할 수 없었고. 헌데 그런 와중 늙은 마누엘이 입을 열었다. 그는 몇 년 전 바다에서 두 아들을 잃은 노인이었다. 때는 바로 전날 밤, 그는 작은 등유램프 하나를 들고 혼자 바다로 나갔다고 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었으니 해안가에 있는 작은 물고기라도 잡기 위해서. 밤의 바다는 너무 고요해서 김서린 거울 같았고 노를 젓는 소리조차 죄를 짓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다. 그가 배 옆으로 몸을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였다. 램프의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 무언가가 반짝였다. 처음에는 한 쌍이었다. 벽난로 앞에 고양이 눈처럼 누르스름하게 빛나는 눈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다시 보았을 때 그 눈은 여러 개로 늘어나 있었다. 아니, 단순히 여러 개가 아닌 수십 개였다. 그 많은 눈들이 수면 바로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떠 있었다고 했다. 그가 바라던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바닷속엔 온통 그 정체 모를 눈들만이 희번득거리며 안개 낀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뒤로 마을의 하루하루는 질질 끌리는 악몽이 되었다. 바다로 나간 사람들은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사람들은 물속에서 보았다는 것들에 대해 말을 아꼈다. 나이든 과부들은 해변으로 나와 젖은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고 나무 묵주를 손에 쥔 채 바다에서 죽은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할아버지는 일기에 그 통곡이 파도 소리와 섞이는 방식이 끔찍했다고 묘사했다. 과부들은 공기에서 더 이상 바닷물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에 방금 죽은 사람들이 잔뜩 묻힌 공동묘지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리고 바다가 마을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목요일은 잿빛으로 시작되었다. 할아버지의 배가 바다로 밀려 들어가려던 순간 3명의 PIDE 요원이 나타났다. 검은 우비로 축축한 모래 위를 끌며 해변에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그런 그들은 어부들에게 사기극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정권에 맞서 굶주림과 반란을 만들어내려고 물고기를 숨기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안토니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이 굶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건장한 남자였다. 그런 그가 요원들의 면전에 대고 말했다. 그렇게 물고기를 원하면 당신들이 직접 나가 얼어 죽어보시오. 이어진 반응은 잔혹했다. 요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권총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그의 갈비뼈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지금 저들을 건들면 저와 같은 꼴이 될 것이 자명했으니까. 이윽고 폭행이 끝났을 때 안토니우는 모래 위에서 반쯤 의식을 잃은 채 피와 침을 흘리고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요원들이 그를 질질 끌어 배 안에 짐짝처럼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말했다. 오늘 물고기 없이 돌아오면 누구도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먼 바다로 향하는 길은 고문이었다. 안토니우는 배 바닥에 누워 신음하며 피와 토사물을 뱉어냈다. 심하게 맞은 배와 갈비뼈가 문제였던 것 같다. 그들은 내려앉은 안개 속에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노를 저었다. 그렇게 가장 깊은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노를 멈췄다. 바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그나마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안토니우의 약한 신음뿐. 다시 이곳까지 나오긴 했으나 그들은 어찌해야 하나 막막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한참 뒤 잠깐 조용하던 안토니우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배 가장자리까지 기어가 차가운 바닷물에 피 묻은 손과 얼굴을 씻으려 했다. 평소였다면 말이 되질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망망대해에서 바닷물에 피를 뿌린다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할아버지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왜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피가 물에 닿은 순간 마치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곧이어 소리가 들렸다. 가까운 곳에서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날카롭고 높은 비명. 바다의 끝없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져 안개 자체를 찢어버리는 듯한 소리였다. 할아버지와 다른 남자들은 귀를 틀어막고 배 안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몸속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뼈를 떨리게 했다. 그렇게 30초쯤 지났을 것이다.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겨우 손을 내렸을 때 배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안토니우는 사라져 있었다. 물보라도 없었고 도와달라는 외침도 없었다. 몸이 물에 빠졌다면 물결이라도 있으련만 바다는 완벽하게 매끄러웠다. 마치 그곳에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공포에 질려 그의 이름을 외쳤고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며 노로 수면을 저었으나 바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헌데 바로 그때 물이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거품이었다. 하지만 곧 배 주변 전체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수천 개의 은빛 반사광이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 그것은 엄청난 수의 물고기 떼였다. 할아버지가 여태껏 평생 본 적 없는 밀도의 떼였다. 헌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런 물고기들이 스스로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물도 던지지 않았건만 배의 바닥이 은빛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친구가 사라진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육지에서 기다리는 굶주린 가족과 끔찍한 총구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그들은 울면서 그물을 던졌다. 그리고 그날은 그 마을에서 나온 가장 큰 어획량으로 기록된다. 늦은 오후 배가 해변에 닿았을 때 그물은 터질 듯 했고 배는 거의 가라앉을 듯 무거웠다. 할아버지와 다른 두 남자는 유령 같은 얼굴로 모래 위에 내렸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먼 바다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물고기를 향해 몰려들 뿐이었다. 몇 주 동안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지 못했던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남은 남자들이 배에 달라붙어 물고기들을 실어 날랐다. 울음과 웃음, 향긋한 비린내와 비명 같은 환호가 해변을 뒤덮었다. 그때 PID의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는 넘칠 듯 가득 찬 배를 바라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을 소유한 사람처럼 거들먹거리는 표정과 말투로 할아버지의 뺨을 천천히 두 번 두드렸다.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 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는 그렇게 속삭이고는 다른 요원들에게 가장 좋은 물고기들을 자기들의 차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에게 그 일은 이제 해결된 문제였다. 모든 것과 상관없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적일 뿐이었고, 그리고 그 굶주린 환희 속에서 누구도 안토니오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할아버지와 두 어부는 젖은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그들 곁을 지나가며 어깨를 두드렸고 마을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무엇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안개 한가운데에서 울리던 그 비명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질녘이 되어 해변이 천천히 비워질 때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토니오의 아내 마리아. 그녀는 검은 숄을 가슴에 꼭 붙든 채 서 있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은 심하게 부어서 기괴한 몰골이었다. 그런 그녀가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안토니오는? 그녀의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간신히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무언가가 끊어진 듯 모래사장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가 침음을 삼키며 그런 그녀를 일으키려 다가갔는데 그 순간 먼 바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짙은 안개가 해변 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다. 차갑고 짠 바람이 모래 위를 훑었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맑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 할아버진 소름 끼치는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안토니오가 배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멀쩡해 보였다. 얼굴에 피는 물론이요 멍 하나도 없었다. 당연히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아, 당신... 그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것을 보며 그는 태연하게 해변에 묶인 두꺼운 밧줄을 풀며 배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의 당연히 할아버지와 두 어부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의 품으로 달려갔고 안토니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새 동료를 바라보았다. 다음에 보자고 친구들. 그 순간 태양의 마지막 반사광이 지평선에서 사라졌다. 헌데 할아버지는 보았다. 어둠이 그의 얼굴을 덮기 직전 희미한 빛이 그의 눈을 스치는 것을. 안토니오의 눈은 누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다. 늙은 마누엘이 바다 밑에서 보았다는 그 누르스름한 수많은 눈처럼. 그리고 일기는 다음날 적힌 기록으로 급하게 끝이 났다. 자세한 것은 적혀있지 않았으나 할아버지는 더는 그 마을에서 단 하룻밤도 보낼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자고 있던 가족을 깨웠고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급하게 챙긴 뒤 내륙의 시골로 도망쳤다. 그리고 평생 다시는 바다 근처에서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날의 두려움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따라다녔고 결국 그는 포르투갈을 떠나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 그렇게 내가 태어난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할아버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다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요즘 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라 최대한 티 안 나게 녹음한다고 했는데 괜찮았나요? 아, 그리고 이번 제보 주신 분이 제 영상을 확실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수정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 글에서 나오는 문체가 딱 제가 읽기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게 녹음 잘했습니다. 감사해요. 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참 언제 들어도 사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참 읽으면서도 참 짠하면서 뭔가 빡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